할머니는 15억 원어치 재산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럼 냄새 나는 할머니의 돈도 필요 없겠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들에게 물려줄 유언장을 태워버렸습니다. 냄새 난다며 나를 버린 대가야. 이제 너희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복수의 불씨가 할머니의 눈빛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속 길목에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구불구불한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앞자리에 앉은 며느리가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끔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운전대를 잡은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정장 차림새로 보아 회사 일이 바쁜 모양이었죠. 뒷자리에서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무릎에 올리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산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조용하죠. 요양원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죠. 냄새가 난다고 했지. 나를 집에 두기 싫다고 했어.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놀러 오질 않아요. 친구들도 집에 초대하기 민망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코끝을 킁킁거려 보았지만 특별한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단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약간의 체취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평생 남들보다 깔끔하게 살아왔던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쓸쓸해 보였죠. 할머니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찬 유리가 이마에 닿자 서늘함이 전해졌어요. 그래도 암자라니까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머니 불교 신자시니까 좋아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또다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교 신자라고? 내가 언제부터 불교 신자였나? 사실 할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녔거든요. 매주 일요일이면 새벽 예배부터 참석해서 성가대 활동까지 열심히 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조차 아들과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계시면서 마음의 평화도 찾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요. 도시 공기보다 훨씬 좋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고 그 새 집에는 할머니를 위한 방이 없었거든요. 새 집이 좀 작아서요. 방이 하나 부족하거든요. 며느리가 한 달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새 집에는 서재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게스트룸까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암자 앞이었죠. 기와 지붕이 낡아서 이끼가 끼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산 아래 마을이 아스라하게 보였어요. 스님 한 분이 나와서 합장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받았습니다. 스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어요.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의 보따리를 들고 내렸습니다. 보따리는 생각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평생 모은 살림살이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담았기 때문이죠.
옷가지 몇 벌과 약,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도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서 있었어요. 산속 공기는 정말 맑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탁하고 어두웠죠. 며느리가 할머니께 다가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가끔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끔이라니.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닌 그저 가끔이라니요. 아들은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스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스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이걸로 당분간. 스님은 조용히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들이 서둘러 말하며 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도 따라갔죠. 그들은 할머니와 포옹하지도 않았고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두 사람은 100미러조차 보지 않았어요. 차가 산길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할머니 옆에 서서 함께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죠. 목 안에 뭔가가 뭉쳐져 있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며 나를 버렸구나. 내가 기른 아들이, 내가 살뜰히 돌본 며느리가. 할머니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열이 나면 밤새 간병했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들이요.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는 그렇게 예뻐해 주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로 어색해졌죠. 산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회색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홀로 서서 텅 빈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서러움과 함께 다른 감정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어요. 조용하지만 깊은, 마치 잿더미 속에 숨어있는 불씨 같은 분노 말이죠. 같은 시각, 도시 한복판의 화려한 크루즈 선착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대형 크루즈선 앞에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고 색색의 풍선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선착장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춘자, 이순자 부부 칠순 잔치를 축하합니다. 아들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손을 잡고 크루즈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새로 맞춘 정장과 한복 차림이었죠. 장인어른은 회색 양복에 금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장모님은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큰 배를 타는 건 처음이에요. 장모님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정말 잘해줘서 고맙지 뭐야. 장인어른도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 사위가 할머니를 암자에 데려다 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는 산속 암자에 혼자 두고 장인 장모에게는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고 있었던 거죠. 크루즈선 갑판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장인어른의 회사 동료들까지 화려하게 차려입고 와 있었어요. 갑판 한쪽에는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샴페인 탑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장인 장모를 맞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시어머니를 암자에 두고 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은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 거예요. 장모님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같은 며느리야, 이렇게까지 해줘서 어떡하니? 당연한 걸요. 저희한테는 소중한 부모님이시잖아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을 소중한 부모님이라고 부르면서 남편의 친어머니는 냄새가 난다며 산속으로 내쫓았다는 아이러니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크루즈선이 서서히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착장이 점점 멀어지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객들은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이런 크루즈는 처음 타봐요.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김춘자, 이순자 부부의 칠순 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장인 장모는 주인공 자리에 앉아서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이제 축하 케이크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맞춰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인 장모가 함께 칼을 잡고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하늘에서는 화려한 색깔의 폭죽이 터졌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불꽃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보는 폭죽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우와! 하객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분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두 분. 그때 한 하객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어머니는 안 보이시네요? 아들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아, 저희 어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은 못 오셨어요.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조용한 곳에서 요양 중이세요. 하객들은 아, 그러시구나 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의 잔치가 더 중요했거든요. 샴페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털 잔에 담긴 황금빛 샴페인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장인어른이 잔을 들고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한 칠순을 맞을 수 있게 해준 사위와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건배. 모든 하객들이 잔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속 암자에서는 할머니가 홀로 앉아 찬 보리차 한 잔을 들고 계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크루즈선에서는 음악이 더욱 신나게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손자 손녀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장인 장모도 함께 어깨춤을 췄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세. 손자가 외쳤습니다. 만세. 모든 사람들이 따라 외쳤어요. 폭죽이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화려했어요. 하트 모양의 불꽃이 하늘에 그려졌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장인 장모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정말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이렇게 좋은 아들을 둬서 얼마나 고마운데. 장인어른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며느리도 장모님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어요.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바다 위의 잔치는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파도소리와 어우러져 바다 위에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 속에서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과 며느리조차 할머니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날 새벽 암자에서는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단조로운 리듬이 할머니의 잠을 깨웠어요. 할머니는 딱딱한 방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잠이 깨고 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스님이 준 얇은 이불을 정리하며 할머니는 어젯밤 꾼 꿈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서 말했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득한 계곡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아스라하게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겠죠. 할머니를 이곳에 버리고 난 후에 죄책감 따위는 전혀 없이 말이에요. 냄새가 난다고 했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어제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내가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놀러 오지 않는다고 했어.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모르죠. 아들을 낳아 기르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왔던 손이었어요. 내가 누군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명의로 만들어둔 통장이었습니다. 여보, 혹시 모르니까 당신 이름으로 해두자.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 그때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남편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잔고는 생각보다 많았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집을 팔고 가게를 정리하며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돈으로 새집 계약금을 냈을 텐데.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쉽게 할머니를 버릴 수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통장을 품에 넣고 암자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요.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님,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어떻게 오게 되신 건가요? 스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사연들이에요. 자식들이 모시기 어려워서, 요양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이유들로 오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 이런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들 가족들이 찾아오나요? 가끔, 아주 가끔씩요. 명절이나 생신 때 잠깐 들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스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은 버려진 채로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르다니요? 다른 분들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져요. 그냥 체념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스님의 말에 움찔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다른 할머니들처럼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산 아래 마을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정도면 내려갈 수 있어요. 왜 그러시나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늙어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할머니는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공양을 했습니다. 할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고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도 계셨어요. 모두들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념과 포기가 섞인 표정이었죠. 새로 오신 분이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 왔어요. 아드님이 모셔다 드렸나요? 네,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금방 데리러 올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째네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이나요? 그럼 자신도 여기서 3년을 보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연락이 안 되나요? 처음 몇 달은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명절 때나 한 번씩.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이 돈이면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야 하지?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면 안 되나?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래, 나를 냄새 난다며 버린 것들아. 너희들이 탐내는 내 재산은 절대 주지 않을 테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복수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중요 서류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증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작성해 둔 것이었죠. 모든 재산을 처 김영자에게 상속한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처가 사망하면 모든 재산은 아들 김철수에게 상속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집 한 채, 상가 건물 두 채, 그리고 여러 개의 적금과 예금 통장들. 총 재산 가치는 10억 원이 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꿈에도 모르는 규모였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이 서류들을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할 때 결혼 선물로 주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냄새가 난다고 했지. 할머니가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냄새 나는 할머니의 돈도 필요 없겠네. 할머니는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재산이 할머니 소유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동으로 할머니에게 상속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전적으로 할머니의 자유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이런 조건을 달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고 계셨구나. 할머니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잠깐 산 아래 마을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무슨 일이시라도? 급한 볼일이 있어서요.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스님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바깥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혼자 가시기엔 길이 험하실 텐데.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암자를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 걸어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은행과 우체국, 그리고 몇 개의 상점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먼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계좌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통장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직원은 통장들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 있었거든요. 전액 해지하고 싶으세요? 네, 모두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면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는 여러 개의 계좌를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만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할머니는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었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기존에 유언장이 있으시나요? 네,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 할머니는 남편이 작성한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이 작성하신 유언장이군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재산이 어르신 소유이니까 어르신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유언장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기존 것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할머니가 원하던 바였거든요. 그럼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요. 법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녀분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저를 버렸어요. 냄새가 난다며 산속에 두고 갔거든요. 법무사는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유언장에 도장을 찍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찾더라도 소용없어. 내 재산은 절대 너희들 손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할머니는 근처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라이터 하나를 샀어요. 할머니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작성한 원래 유언장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유언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유언장을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면서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어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이 연기와 함께 사라진 거죠. 할머니는 태운 재를 바람에 날려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냄새난다며 나를 버린 대가야. 이제 너희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암자로 올라가는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의 첫 단계를 완료했다는 만족감이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암자마당을 거닐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신중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큰 도시에 번화가는 할머니에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대한부동산이라고 적힌 간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젊은 직원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할머니의 차림새를 보더니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였거든요. 어떤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을 꺼냈습니다. 집 한 채와 상가 건물 두 채의 서류였어요. 직원이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부동산을 매매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부 팔고 싶어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어르신, 이 부동산들의 총 시세가 15억 원 정도 됩니다. 정말 모두 매매하시겠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이렇게 큰 거래는 보통 가족들과 상의를. 제 재산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매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빠르면 한 달 안에 모두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대략 3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할머니는 잠깐 계산해 보았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12억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았어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온 할머니는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은행이었어요. 할머니는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어르신,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큰 금액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얼마 정도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2억 원 정도요. 은행 직원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아, 그 정도 금액이시라면 특별관리 상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어요. 혹시 상속 관련해서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이미 처리했어요. 할머니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할머니는 다시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암자로 올라가는 길에 핸드폰 대리점에 들렀어요. 할머니, 어떤 핸드폰을 찾으세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걸로 주세요. 그리고 번호도 새로 만들어주세요. 할머니는 새로운 핸드폰을 샀습니다. 기존 번호는 아들과 며느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연락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암자로 돌아온 할머니는 기존 핸드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핸드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이제 너희들과는 연락할 일이 없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완료되면 이곳을 떠날 예정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도 이미 할머니는 없을 거라는 뜻이었죠. 할머니는 인터넷 카페에서 여러 지역의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 사람들이 친근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을 찾고 있었어요. 제주도는 어떨까?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부산 근처 작은 섬도 좋겠네. 할머니는 여러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해의 작은 섬을 선택했어요. 인구가 많지 않고 조용하며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곧 이곳을 떠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멀리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스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를 냄새가 난다며 버린 사람들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스님, 피가 진하다면 애초에 저를 이런 곳에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언제 떠나실 계획이세요? 한 달 안에요. 정리할 일들이 좀 있어서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으로 스님께 인사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새로운 핸드폰으로 남해 섬의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있나요? 혼자 살 집을 찾고 있어요. 네, 몇 채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할머니가 별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섭기보다는 흥미진진했거든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부동산 매매도 완료되었고 새로운 보금자리도 정했습니다. 남해의 작은 섬 그곳에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새벽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그리고 새로 만든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스님께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암자를 떠날 때 아직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할 때였거든요. 바로 그 시각 도시에서는 아들이 새 집 앞에서 이사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거든요. 여보, 짐이 다 왔나? 며느리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왔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야. 새 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거실과 깔끔한 부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방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단지 할머니를 위한 공간만 없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새 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좋다. 이제 친구들도 마음 놓고 초대할 수 있겠어. 그러게. 냄새 걱정도 없고. 아들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암자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들만의 새로운 삶에 들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철수 씨 맞나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대한부동산에서 일하는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김영자 할머니 아들이 김철수 씨 맞죠? 아들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께서 부동산을 매매하셨는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셔서요. 세금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잠깐, 뭐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을 팔았다고요? 네, 집 한 채와 상가 건물 두 채 모두 매매하셨어요. 총 12억 원 정도 되는 거래였는데 아들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2억 원이요? 네. 그런데 할머니 연락처를 혹시 아시나요? 아들은 당황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할머니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요즘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연락이 되면 저희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부동산을 모두 팔았대. 뭐?
무슨 부동산? 집이랑 상가 건물들 12억 원어치를. 며느리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재산이 있었다고? 우리가 왜 몰랐지?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아들은 급하게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만 나왔어요. 이상하다. 어머니 전화가 안 되네. 며느리도 당황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우리 모르게 그런 큰 거래를. 일단 암자에 가봐야겠어. 아들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사는 어떻게? 이사는 나중에. 지금 당장 가봐야 해. 아들과 며느리는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사 준비는 뒷전이었어요. 지금은 할머니를 찾는 게 더 급했거든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가 화가 나서.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아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놀라웠고 자신들 몰래 모든 걸 처분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셨을까?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이상해. 드디어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스님을 찾았어요. 스님, 저희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스님은 조금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떠났다고요? 언제요? 오늘 새벽에요. 편지만 남기고 조용히 가셨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다고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12억 원이라는 거액과 함께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가 그들을 버린 거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시각 남해의 작은 섬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금 도착한 새집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할머니를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할머니 또래의 여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옆집에 사는 순이라고 해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저는 영자예요. 저도 서울에서 왔고요. 순이는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오, 그럼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자식들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저도 그래요.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기 힘들어서 혼자 내려왔어요. 여기가 참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할머니는 순이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만 이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영자 씨, 시간 있으시면 마을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그럴까요? 고마워요. 두 할머니는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활기가 넘쳤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주머니들은 갓 잡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 순박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든요. 마을 끝쪽에 작은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 어린이집에서 가끔 할머니들이 와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요.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재미있겠네요. 영자 씨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들을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는 어린이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손자들은 할머니 냄새가 난다며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 여기 아이들은 다를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새 집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울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항상 바빴거든요. 아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살림 꾸리느라. 이제는 내 시간이야. 할머니가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순이의 소개로 할머니는 마을 어르신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마을회관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했어요. 새로 오신 영자 씨예요. 순이가 소개했습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어르신들은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누구도 할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뭘 좋아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고요. 오, 그럼 다음 주에 어린이집에 같이 가요. 아이들한테 간식 만들어주는 봉사활동해요. 할머니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그 주 수요일 할머니는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호떡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5살쯤 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호떡이야.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우와, 맛있어 보여요. 아이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호떡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며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오려고 했어요. 할머니, 저도 만들어 봐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할머니는 아이와 함께 호떡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반죽을 빚어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와주세요. 아이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저도 아이들이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어때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기다릴 거예요. 할머니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마을 어부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새벽에 배가 들어오면 갓 잡은 생선을 나눠주곤 했거든요. 할머니, 고기 좀 가져가세요. 젊은 어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걸로 아이들 간식 만들어 줄게요. 아, 어린이집 아이들 말씀이시죠? 할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던데요.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할머니를 짐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나를 냄새 난다고 버린 것들아. 할머니가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잃은 게 뭔지 이제 알겠지? 바닷바람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자유와 해방감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할머니가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지었던 어색한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였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할머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 아들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보, 혹시 어머니가 우리한테 화가 나서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장 충격받은 건 할머니가 처분한 재산의 규모였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거액을 혼자서 처리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어디에 쓰셨을까?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속인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잖아. 아들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봤지만 모두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은행에서도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김철수 씨 맞나요? 어머님의 유언장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장이요?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신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급하게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아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명시하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 어머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단순히 화가 나서 사라진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정리한 다음에 떠났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거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뭘 어떻게 했다고.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 그리고 새 집에 방이 없다고 하면서 암자에 모셔다 드렸고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할머니에게는 큰 상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까? 아들이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도 몰랐잖아.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음도, 할머니의 재산도, 할머니의 계획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해주셨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모습,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고생하시던 모습들이요. 내가 정말 잘못했나?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예뻐해 주셨는지 기억이 났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서로 어색해졌지만 할머니는 항상 며느리를 배려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나? 며느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서러우셨을 거야. 이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단순히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를 찾아야 해. 아들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떻게?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찾아야 해. 제대로 사과도 하고 모셔와야 해. 하지만 할머니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고 휴대폰도 바뀌었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아들은 할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할머니에 대한 단서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영자 권사님이요? 한 달 전부터 안 나오고 계세요.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어디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오시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아들은 실망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할머니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저희가 어머니를 잘못 대한 것 같아요.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권사님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많이 우울해 보이셨어요.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더욱 후회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교회에서까지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지금이라도 찾아서 사과하자. 제대로 모시고 살자.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머니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대가는 돈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말이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